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임진왜란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임진왜란 하다가 멈췄죠. 시작 딱 하고 끝났어요. 그죠? 아하. 자,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그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딱 300년 뒤에 1592년인데 16세기 말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양괄호 2번에 임진왜란 발발을, 페이지는 171쪽이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왜란이 터졌습니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죠. 그리고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쳤습니다. 조선의 대응, 침략 직후 부산진에는 정발, 동래성에서는 송상현, 요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그 임진왜란이 터지게 돼요. 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약 20만 대군을 쳐들어오는데, 어딜로? 부산진으로 쳐들어옵니다. 부산에서 그 동래성, 일단 첫 번째가 동래성이에요. 동래성, 그 다음이 이제 부산진. 그래서 동래성과 부산진, 이 얘기가 나오면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임진왜란의 시작, 이것이 이제 4월 달이에요. 그래서 첨사 정발이 전사하였다라고 하면 동래성, 그렇죠. 그래서 부산진은 이제 송상현이 분전하였으나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 연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선조가 어떤 결정을 내렸죠? 전쟁은 터지지 않는다. 전쟁 얘기하지 마라. 라는 거지. 사회 혼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으니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죠.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보다 준비를 안 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조선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터져버린 거죠. 자, 요것이에요. 자, 송상현이 분전하였으나 패배했고 신립이 충주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조정에서는요. 조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립 장수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충주로 뛰어가요. 그래서 신립이 맞서 싸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금방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보름 정도 만에 뭡니까? 수도가 함락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름이면 15일인데 15일도 안 되는 그 상황에 그냥 올라갔다는 거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자, 걸어서 이렇게 우리가 도보를 했을 때 하루 꼬박 세면 한 50km, 60km 이렇게 간단 말이죠. 행군.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를 이렇게 갔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가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20만 대군이 한 번에 딱 올라갔다는 건 그냥 거의 뛰어가는 수준이죠. 다다다다닥.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역적 방어 체제를 좀 아셔야 되는데, 당시의 지역적 방어 체제는 재승방약 체제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A라는 지점에 A라는 지점을 놓고요. 요 근처에 있는 여러 군대 그 도시에서 A라는 지역, 이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이쪽으로 모여라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병력들이 싹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다가 이 윗동네에서 장수가 중앙에서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 장수가 내려와서 이 모여있는 그 병졸들을 군사 지휘를 하는 거죠. 지휘해서 전쟁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속도전이에요. 일본 놈들이 휙 하고 왔죠. 근데 장수가 내려오는 속도하고 일본 놈들이 오는 속도하고 누가 더 빨라요? 일본 애들이 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이 여기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군이 장수가 아직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휘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립이 내려갔을 때는 보통 내려갔을 때는 뿔뿔이 흩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립 장수가 가가지고 여기저기에 다시 수소문해가지고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전쟁 터졌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단적인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 동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그렇죠. 다음 요 동네까지 병력이 모이는 요 동네까지 그냥 무혈 입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깨지고 계속 깨져버리는 거죠. 자, 이런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립장수가 갔을 때 일단 군사를 모았는데 일본 놈들이 그 생각했던 것보다 수가 적어요. 그리고 신립장수는 일본 놈들을 조금 그 평가 절하를 해가지고 좀 가볍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총이라는 거 있죠. 조총이라는 거 있을 때 선조가 조총이라는 게 있는데 대응책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신립장수가 얘기합니다. 나도 조총이라는 거 아는데 조총이라는 게 뭐냐? 탄 집어넣고 추시고 그리고 심지 집어넣고 불 붙이고 참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화살이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 일본 놈들은요 3열 횡대로 서가지고 이 군사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1열 딱 해가지고 1열이 팡 쏘면 그 상태에서 앉아요. 그러면 뒤에서는 막 이거 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1열이 앉으면 빵 쏘죠. 그럼 또 2열이 앉아요. 그럼 3열이 또 빵 쏘죠.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쑤시고 이거 하고 칙 하고 있을 때 1열이 다시 일어나서 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쉼 없이 막 이거를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신립장수는 그냥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신립장수가 갔는데 내 생각보다 그 외적의 수가 적은 거야. 이상하지. 애들 까짝까짝 되니까 야 성문 열어. 그래서 성문 열어가지고 쫙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가는 순간에 요 좌우에서 숨어있던 일본 놈들이 쫙 와가지고 포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오히려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뒤에 그 배수해진이라는 거 아시죠? 뒤에 그 강을 끼고 거기서 돌아버리는 거지. 여기에서 무조건 돌격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멸해버려요. 전멸해버리고 신립장수는 도망가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자결을 선택하죠. 뛰어내려서 절벽에 뛰어내려서 자결을 해버려요. 이것은 그 조정의 입장에서 조선 조정에는 충격의 동안인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신립장수마저 깨져버렸다. 패배. 게다가 신립장수가 없죠.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몽진을 떠나야 된다. 몽진이라는 건 이제 피난 가는 거죠. 어가를 꾸리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선조가 자, 우리 빨리 도망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옵니다. 신하들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코미까지 턱미까지 지금 병사가 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빨리 도망갑시다. 막 그러니까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려면 세자를 책봉하셔야 됩니다. 무슨 세자요? 세자는 지금 우리 아들내미 제일 큰 아들 있지 않소? 있는데 임해군과 그 광해군이 있었어요. 근데 임해군은 원체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왕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총애를 받았던 굉장히 뛰어났던 아이인데 이 광해군한테 그냥 줍시다 그래가지고 광해군을 세자 책봉을 해요. 세자 책봉을 한 다음에 그냥 가는 거죠. 이 전쟁이 났을 때 세자 책봉을 하는 이유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죽었어도 왕이 죽게 되면 세자가 왕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 보루로 세자를 책봉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죽으면 끝나죠. 그래서 분조라는 거래요. 조정을 둘로 나눠요. 그래서 왕의 조정 그리고 세자의 왕세자의 조정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분화시켜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평양성에 머물렀어요. 평양성에 머물렀는데 얘들이 또 와가지고 요 한양을 함락을 해버려요. 근데 이때 이 어가행렬이 참 말도 못해요. 비참 그 자체죠. 궁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니까 궁에 그 한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전하 안 된다고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나와! 그런 다음에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매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남 민심이요. 궁으로 향해요. 궁에 가가지고 그냥 경복궁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왕이 뭐 이따위 왕이 있느냐. 그래서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이 타는데 요것은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불질르는 게 아니고 부리가 불질르는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본 놈들이 궁에 왔더니 궁이 없죠. 황당하죠. 아무튼 이 평양성에 당도했을 때 이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세자가 아버지께 건의해요. 아버지 저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일단 피신하시고 어디까지? 의주까지 피신을 하시고요. 아버지가 피난 가시는 행렬을 뒤에서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세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분조,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거꾸로
일본 놈들을 소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은 피난을 가고 왕세자는 맞서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기저기에서 의병이 일어나는데요. 세자를 필두로 해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왕은요, 이미 민심이 져버렸어요. 이 백성들이 왕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세자가 오신다 그러면 막 숙여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그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서요. 의주에서 멈췄는데 길목이 막힌 거예요. 의주에서 선조는 명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명나라에서 이상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보름 만에 이렇게 수도가 함락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말이지 이게 그 오히려 일본 놈들 앞잡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하고 도와달라고 계속 원군을 요청하고 그러니까 안 돼. 야 일단 얘 못 오게 얘 오면 안 되겠어. 이 얘 와가지고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으니까 일단 끊어. 그래서 압록강에 있는 배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의주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세자는 이렇게 되니까 선조는 거기 넘어가서도 광해군을 시기 질투합니다. 이것이 지가 왕행세를 하고 있네. 아니 그럼 자기가 하든가.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누가 아랫지역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 일본 놈들의 길목을 끊어버린 거죠. 자, 일본 놈들은 아까 16만 명, 20만 명이 군사 전투부대가 이제 상륙을 했어요. 상륙을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뛰어가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자가 필요해요. 탄도 떨어져 가죠. 배는 고프죠. 물도 마셔야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군수 물자가 와야 되는데 병력은 죽었죠. 병력 보충해야죠. 근데 오는 길에 이순신 장군이 바닷길을 끊어버리니까 이 물자를 실은 것들이 바다로 그냥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야야 이거 뭐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놈 뭐? 이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야 일단 이순신이라는 놈을 조사하기 전에는 물량 보내지 마.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길목을 끊어버리면서 여유가 좀 생겼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런. 오히려 일본 놈들이 수세에 몰려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여기에서 갇힌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애들은 여기에서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돼버리고 그 상황에서 명나라가 딱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상해요.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왕은 도망갔는데 의병이라는 놈들이 일어나가지고 뭐야 뭐 관직도 없는 놈들이 일어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막 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 조선이 일본을 이기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빨리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랴부랴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참전을 늦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나라도 수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왕권 다툼이 있고 권력 분열기를 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뭐 그 통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조선이 함락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명이잖아.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참전을 보내는 거죠. 자 봅시다.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조선의 대응. 그래서 신립이 충주전투에서 패배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해서 명의 원군을 요청했고요. 2번 볼게요. 외란의 경과와 영향입니다. 양거래 1번에 임진왜란의 전개죠. 동그라미 1번 왜군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수륙병진이에요. 얘들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로 물자 조달하기로 이렇게 해서 먼저 속도전 해가지고 왕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어떡하죠? 이순신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순신이 길목을 끊어버렸어요. 이순신의 활약. 이순신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거북선을 이용해서 사천 당포 전투 그리고 한산도 전투죠. 이건 이제 벌써 7월 달에 있는 건데 이때 한산도 전투는 약 우리 배에 한 12척 정도밖에 없었어요. 10척. 근데 이쪽은 이제 100척이 왔었는데 이때 하객진 유명하죠. 그렇죠. 하객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들이 싹 들어오니까 얘들이 지금 미쳤구나 그러면서 막 달라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배는요. 판옥선이라고 합니다. 판옥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런 배인데요. 쭉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거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병졸들이 활 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놈들이 몰랐던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거북선인데 여기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죠. 뚜껑 팍 닫아버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죠? 쇠꼬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마을 주민들한테 야, 칼날 같은 거 다 수거해와라 라고 하는데 이제 마을 주민들이 요건 안 돼요. 뭔데? 녹슬었어요. 오히려 더 좋아. 그래가지고 녹슬은 걸로 막 박아놨죠. 왜? 파상풍 걸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막 걸리고 여기에다 이제 용 머리를 해놓고요. 여기에다 화포를 넣죠. 이렇게 양쪽에다 화포를 넣고 이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거북선인데요. 이 거북선은 돌격선이에요. 그래서 최대 단점이 뭐죠? 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 막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요 옆에 다 화포가 있는데 이 돌격선은 적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100여 척이잖아. 그럼 하객진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끝에 거북선은 많지 않아요. 몇 대 안 돼. 그러니까 10대 중에 판옥선 10대면 뭐 한 대 이런 걸로 이렇게 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거북선이 갑자기 돌진을 해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그래서 요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다음에 파고든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죠? 애들이 그러면 적진이 흐트러지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럼 막 쏘는데 안 깨져. 쫙 들어오죠. 뭐 괴물같이 생긴 게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조용히 있다가 빵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빵빵빵 하면서 적진을 흐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좁혀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대10 싸움에서 완전 대승을 거둔 것이 한산도 대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놀래버리죠. 일본 놈들이 놀래가지고. 자, 이순신의 활약입니다. 그래서 한산도 전투 대승 거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의병이 항전합니다. 그래서 의병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막히니까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와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의병의 활약 날개에 보시면 칸 이렇게 표로 돼 있죠. 고경명, 곽재우 홍의장군 그렇죠. 경상도 의령 지역에서 이 양반은 완전 선비인데 갑자기 전쟁 났다고 했더니 책을 덮고 그냥 빨간 옷 입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칼 들고. 사람들이 그 홍희 장군 곽재우를 보고 맨 처음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갑자기 미쳤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전략 전술 뛰어나게 해가지고 빨간 옷을 입었는데 이 빨간 옷을 입고 이 적진에 가가지고 다 박살을 냈어요. 그러니까 빨간 옷이 장수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중견 장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빨간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봤을 때 여기 분명히 곽재우가 있는데 저쪽에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분신술이야 이렇게 되면 혼란을 야기시켜가지고 격파를 했던 대단한 홍희 장군, 곽재우, 김천일 그리고 휴정, 유정, 대사 그러니까 승려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승병. 정문부, 정인홍, 조헌 할 것 없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면서 오히려 우리가 박살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화이팅! 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전세가 변화됩니다. 명이 이제 참전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의주에서 만나죠. 이때 당시에 그 유성룡과 여기에 이제 명의 장수가 연합을 해서 말 그대로 조명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관군이 참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이것이 명나라 조명연합군의 첫 승리이자 첫 전투가 바로 평양성 전투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1593년 1월 달에 있었던 게 평양성 전투예요. 자, 니은번 연합군의 활약,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활약했고요. 관군과 백성이 합심해서 또 권율, 행주산성을 또 행주산성에서 또 적의 공격을 다 막았고 자, 임진왜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일본 놈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명나라한테 휴전을 얘기를 해요. 명나라 얘들아 우리 휴전할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서는 얘기합니다. 휴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우리가 왜 조선이라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내 새끼들 다 죽이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휴전을 제의했는데 그래서 휴전 협정을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휴전협정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장수들이 보면 이거 지금 미친 짓이죠. 어떻게 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같은 경우는 햇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반대하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요. 일본 놈들이 명나라한테 얘기하죠.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디 뭐 이렇게 되면 우리도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이순신에게 야, 너 지금 장난쳐? 우리가 휴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격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왕에게 선조에게 얘기를 해요. 선조가 불가치화를 내면서 네가 왕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나는 이 바다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 막아야겠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선조가 이놈 영모다. 지가 왕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돼요. 엉망진창.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을 또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너 영모지! 막 이러면서 질투에 와신 선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여기에서 막 빌어요.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죠? 목숨 구걸해요. 그래서 저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키키 웃죠. 네가 그렇지. 저는 목숨이 두려운 게 아니고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었지만 그 장수로서 죽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전장터다. 전장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더 열받아. 이 자식이 지금 장난쳐. 그러면서 이 신하들도 만류를 합니다. 절대 이순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만류해서 결국에 선조가 얘기하는 건 뭐야? 저 반 병신 만들어라. 그리고 막 고문하고 그 다음에 자 관직 다 삭탈하고 너 그렇게 전장터 가고 싶으면 가. 그래서 백의종군을 시키죠.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그냥 그 흰색 옷 입고 그냥 그 군대를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기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도 없이 그냥 최하급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삼도 수군 통제사가 이등병보다 못한 신분으로 강등돼서 가게 되는 것. 그래도 이순신을 갑니다. 이것이 이제 자 일단 봅시다. 양거래 이번에 휴전협상이죠. 그래서 배경 경상도 해안으로 일본 놈들이 여기에서 몰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을 쌓았고요. 6일로 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이 명나라하고 휴전하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요거 남았는데 요거 박살내면 끝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자, 동그라미 2번 조선군의 정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조선군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조선군이 휴전협정 중에 우리도 재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소고군을 정비해요. 소고군은 지방 개편을 하는 것인데 일단 소고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군력을 보충을 해야 돼. 병력을 보충해야 되니까 야 양반도 지금 전시 상황인데 양반 그딴 게 어딨어. 양반도 참전해. 그래서 천민인 노비까지 군대를 편성을 하는 것. 그래서 병력을 보충을 시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게 뭐 때문이에요? 조총이죠. 총. 그래서 총을 우리가 훈련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건의를 합니다. 유성룡이 건의해서 훈련도감을 만듭시다. 이것은 뭐냐면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어 있는 삼수병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총, 그리고 활, 그리고 창, 칼 이걸로 무장이 된 3개의 부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조선 후기의 최초의 5군형 중앙군 편제가 다시 된다고 그랬죠. 5위에서 5군형. 5군형 처음 만드는 5개의 군형이거든요. 거기에서 처음 만드는 훈련도감이에요. 그래서 훈련도감을 만들고 소공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무기도 다 만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조선군의 정비입니다. 조선군의 정비,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중앙군대 편제, 삼수병 양성, 포사수, 살수예요. 자, 니은번 지방군의 정비, 소보고법을 실시해서 지방군제를 개편하는데 양반에서 이제 노비까지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귿번 무기정비, 화포 개량 및 조총 제작으로 무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했는데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휴전협정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왜? 일본 놈들은요 무엇을 했냐면 얘들도 정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이대로 안 돼. 자 이거 한번 전쟁을 해봤으니까 잠깐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정비해서 다시 치자. 이것이 일본 놈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를 하는 과정, 시간을 벌기 위해서 휴전협정을 제의했던 것이고 순진한 우리는 그걸 믿었던 거죠. 아이고 안타깝다. 아무튼 이 재정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때는 됐다라고 해서 휴전협정을 지들이 깨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명나라 황제의 딸을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첩으로 보내라. 그리고 이걸 딱 잘라서 조선은 우리 요 아래는 우리가 먹을 테니 여기는 명나라 니들이 먹어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명나라가 행! 그러니까 나도 행! 그래서 정유년에 제차난이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정유제란이 터지니 이것이 1597년 정유년에 일어난 제차 침략입니다. 이때는 훨씬 더 애들이 악랄해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요쪽에 이제 재침했을 때 깃발 꽂으면 무조건 니들 성 다 줄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 그렇죠? 다 니들 가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져. 꽂으면 다 가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미쳐요. 게다가 그 장수들 공훈 있죠? 몇들 공신 책봉하잖아. 공신 책봉하는 걸 뭘로 하냐면 사람 죽인 사람의 수로 해요. 그래서 뭐로 하냐면 정유재란 때 사람의 코를 잘라요. 코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개수를 세는 거죠. 개수를 세가지고 아 많이 죽였네, 덜 죽였네 이렇게 아주 쳐 죽일 놈들이죠. 이 코를 자르고 그리고 또 여의치 않을 때 귀를 잘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보내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코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산 사람의 코도 잘라버렸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정유재란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훨씬 더 악랄하게.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휴전의 결렬. 명과 일본 사이의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제해군이 재차 침입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전쟁 승리하죠. 정유재란의 결과 조명 연합군이 왜군을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이순신이 왜군의 적선을 명량에서 박살내죠. 명량이라는 것은 육지가 있고 이 그 사이 좁은 길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육지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로 돌아가면 물살 일단 수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남해라서 수심이 얕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배가 다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 물살이 가장 빠른 곳, 요걸로 해서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여기로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길목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명량인데 바다 이름이 여기에서 이제 그 명량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순신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순신의 배는 12척이었어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13척.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뭐 임진왜란 얘기 나왔으니까 해드릴게요. 자, 다시. 자, 이 정유재란이 쳐들어왔어요. 제차에 난이 있었는데 이때 이순신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순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배의 수는 이 돌격선, 이 거북선을 포함해서 거의 300척에 가까운,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순신이 어떻게 다 관직 삭탈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순신이 관직을 삭탈당하고 그때 이제 그 이순신 대타로 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곧 원균입니다. 원균. 그래서 이순신이 이 삼군도 통제사로 있을 때 삭탈 관직 당하고 그때 이제 원균이 새로 이제 부임됐는데요. 이 원균은 완전히 호전적이죠. 원균이 또 나를 따르라 막 해요. 그러니까 안 따르니까 거기에 이제 중간 그 장수들 병조리 보는 앞에서 매질을 하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원균이 조금 좀 지휘관으로서는 좀 부족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원균이요.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고립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칠청량으로 갑니다. 자, 그때 이제 요런 형세를 가진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본 놈들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전군 돌격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전군 돌격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예하 장수들이 아니 되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손에 죽고 싶구나 따라와.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백 척이 막 들어가니까 갑자기 뭐 뒤에서 빠바바방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건 유인책이고요. 이 일본 놈들이 갑자기 개떼처럼 달라들어요. 이게 완전 포위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거덜이 나버려요. 이것이 원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사당하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다 날려버렸어요. 자, 안타깝죠. 그런데 이때 원균의 돌격 앞으로 이때 너무 이거 완전 자살인 거야. 그래서 배설이라는 장수가요. 배를 12척을 갖고 있었어요. 경상 우수사 배설 12척의 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배를 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탈영을 감행을 해요. 탈영 감행을 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는 다 박살이 났지만 12척은 어떻게든 건지기는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 패배 소식이 알려지자 이 선조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거 어찌된 일이냐. 내 배가 다 망가졌다니. 그게 어떻게 자신배야. 임지 이순신 배죠. 아무튼 이때 이제 이순신에게 다시 서찰을 띄웁니다. 장군, 내가 잘못했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쵸?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으니 내 그걸 용서해 주시오. 막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오. 이순신은 이제 때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전장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다시 부임해 갔는데 100명도 안 되죠. 남아있는 인원 100명도 안 되고 배는 한 척도 없고 완전 망연자실. 그런데 이제 어디선가 이 소식을 알고 배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군, 내가 사실은 이랬어. 그랬더니 내 이놈! 그래도 살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척을 보유했는데 배 12척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동네에서 그 아까 칠천량에서 박살났을 때 그 우리 백성들이 한 척을 구합니다. 한 척. 아이고 난 미치겠다. 한 척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걸 수리를 하고 그래서 고장난 배 한 척을 또 이순신 장군에게 갖다 주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원균 밑에서 잘렸던 장수들 있죠. 원균이 너 나가! 예, 저도 나갈랍니다. 그러면 이제 나갔던 장수들이 이순신이 부임했다라는 소식을 알고 다시 들어오고 장군 저희하고 다시 한번 해보시죠. 그래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건을 하는데 이 재건을 못하고 일단 요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13척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애들이 330척이 온대. 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명량에서 온다. 명량을 거쳐 오는데 이 330척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쩔 수 없다. 자, 조류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물살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이거 완전 자살이에요. 여기 훅 갔다가 한순간에 훅 해요. 그래서 1분 초 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기록 남긴 다음에 연구를 해서 자, 이제 가자. 그래서 일자진을 펼쳐요. 13척 가지고. 그러니까 330척이 여기에서 비웃죠. 이순신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돌겨 앞으로 하면서 가요. 쭉 가는데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쭉 갈 때 이제부터다. 돌겨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살 내는 거예요. 갑자기 물살이 바뀌죠.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서 한 100척 정도가 오히려 여기서 또 마을 주민들이 쇠사슬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고리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척이 못 와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강강수월래 같은 거를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건데 우리의 그 군사훈련을 하는 것처럼 산의 그 산 중턱에 넓은 터에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우리도 장군을 돕겠소 그래가지고 이 그 뚫뚫 해가지고 막 도는 거 있죠. 강강수월래 그러면 막 돌아요. 그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같이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 그걸 보면서 역시 이순신 갑자기 군사력을 또 보강을 했구나. 대단한 놈 뭐 이렇게 보이게끔 하려고 여기에서 유래된 게 또 강강수월래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마을 주민들이 여기 쇠사슬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를 끊어버리니까 여기에서 100척이 순식간에 여기로 쫙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싹 다 박살내고 문을 열어라. 문 탁 열리니까 여기 200척이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죠. 계속 해가지고 박살내가지고 대승을 거둔 것이 그 유명한 명량대첩이에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되면서 다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나가지고 이제 전승이다. 그리고 자, 이제 후퇴해라, 퇴각하라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집에 가는데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퇴각인데 이순신이 저 한 놈도 남겨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죠. 그래서 그 유명한 노량해전에서 원래 그 대장선은요 절대 먼저 선두로 가지 않죠. 근데 혼자 나갑니다. 우리 아군 진영에서 독자적으로 혼자 나가버려요.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그리고 북을 막 치면서 돌격하라 막 그래요. 그 완전히 이 배 앞머리에 여기에서 혼자 막 와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왔을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러죠. 혼자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래 버리니까 여기에서 적에 쏜 총탄을 맞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 전사가 되는 것이 이제 노량해전이죠. 이순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자살 같다라는 거지. 이순신 자살했을 것이다. 왜냐면 돌아가봐야 선조가 뭐라고 하겠어요? 또 역모했네 또 몰아칠 거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은요 전쟁에서 처자식들 다 잃어버려요. 어머니도 전장터에서 외놈의 칼에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 딱 하나 남아요. 나머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에 낙이 없죠. 뭐 내가 살아서 뭐 할 것이냐 뭐.
자, 됐습니다. 니은번 왜군 철수인데요. 이렇게 왜군이 철수하는 이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버려요. 이 기가 막히죠. 졌어. 그러고 죽어요. 뭐야 얘는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뒤를 이어서 에도 막부를 성립하게 되는데 됐습니다. 자, 양거로 4번에 이제 외란의 결과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국내 상황. 기억번의 피해입니다. 인명이 손실되죠. 토지대장과 호적 손실로 국가재정이 궁핍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죠. 국가에. 그렇죠? 그래서 건물도 다시 올려야 되고 이런 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납속책 그리고 공명첩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납속책과 공명첩은 뭐냐면 이 납속책은 일종의 그 관청에다가 얼마를 지급을 하면요. 그러면 이 노비 같은 애들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명첩 같은 경우는 일종의 첩지인데요. 교지에서 이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비어 있는 첩지예요. 땡땡땡은 정몇품에 임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장 꽝 찍어 있는 거죠. 요것이 공명첩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몇품 관직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거에다가 사가지고 여기에 이름을 홍길동 쓰면 길동이는 이제 양반이 돼버리는 거죠. 돈을 주고 양반을 살 수가 있는 첩지가 나왔으니 공명첩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남발하게 되면서 전후복구의 비용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반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버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양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문지에 동요가 오죠. 자, 그리고 문화재, 경복궁, 불국사 사고가 손실돼요. 비변사가 또 강화됩니다. 비변사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비변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못 없어졌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밀란이 생깁니다. 이몽학의 난. 그래서 이몽학이 저런 것이 무슨 왕이냐, 내가 왕을 하겠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중에 또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군사정비입니다. 니은번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도 만들었었고, 그죠? 소고군도 만들었고, 비격진천례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요만한 건데 이게 뭐냐면 땅 던지면 폭탄이에요. 쭉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그 철, 그러니까 쇠꼬챙이 이런 걸 막 담아놔요. 그래서 툭 하면 둥글둥글 하다가 뭐가 빵 터지는데 이게 터지면 이게 날아가지고 팍팍팍. 예. 비격진천례예요. 화차, 그리고 천자총통 이런 무기 같은 거를 개발을 하죠. 화차 같은 거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죠. 화살을 꽂아요. 그러면 이게 심지어 불 붙이면 칙 해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100발까지 나가는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디귿번 4대 인식의 강화. 자, 이 살인들은요 역시 명나라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길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를 4대 해야 된다. 제조지은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줬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요런 4대 의식이 훨씬 더 강화되고 국외 상황은 일본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막부를 성립하고 필요 없어요. 이딴 거. 일본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때 납치를 해가요. 사람들 납치해 가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에 꽂혔냐면 도자기예요. 도자기. 우리나라 도자기에 꽂혀가지고 이거 엄청 아름답다 그래서 도자기 기술자를 다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도자기 이상평 같은 도자기 기술자가 납치되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도자기 기술이 확 그래서 이 도자기에 환장을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별명이 자기전쟁, 도자기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성리학자들도 대거 납치를 해가요.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이 이 이후에 발전합니다. 이게 엉망진창. 자, 이게 훔쳐간 거죠. 명예의 쇠퇴와 여진족의 성장. 보세요. 명나라도 아까 휘청휘청 된다고 그랬죠. 근데 참전을 한다면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 뒤에 자, 이 뒤에 명나라에서 핍박받던 여진족 애들이요. 갑자기 세를 불려요. 그런 다음에 금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면서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예전하고 금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후금이다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고치고요. 명나라에 선전포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후금이요. 청이라고 국호를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명나라의 전쟁이 생겨요. 이른바 명청교체기가 생기는 거죠. 결국엔 청나라가 명나라를 제끼고 주인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3번에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드디어 끝났어요. 임진왜란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갑시다. 선조가 참 보면요, 그렇죠? 좀 그래요. 질투의 화신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안타깝다는 거죠. 자, 광해군이 있는데요. 이 광해군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자, 이 광해군의 아버지는 선조죠. 선조인데요. 광해군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어렸을 때는 엄청 좋아했습니다. 내 아들 똘똘한 아들 그래 좋다. 열심히 해라. 근데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보다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광해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따 크면 나랑 대적하겠는데, 근데 자신을 능가했죠. 언제? 임진왜란 때 광해군은 맞서 싸웠고 선조는 도망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조가 무슨 왕이냐? 광해군이 왕이다.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막 질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 끝났어요. 광해군이 세자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세자가 문안인사 드립니다. 아바마마. 그랬더니 아바마마 네가 뭔데 문안인사를 하느냐? 세자인데요. 세자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언제 너를 세자 책봉을 했느냐? 전쟁이 이렇게 돼가지고 세자. 그건 임시로 한 거지. 건방진 놈아. 네가 세자야? 그럼 네가 왕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자를 막 뺏어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수세에 몰리고 막 그럴 때 아버님의 뜻이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다가 선조가 세상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요. 이 광해군을 지지했던 세력이 그 동인에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렸다고 했죠. 그리고 서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 이 북인들이 조금 성질이 급했죠. 그렇죠? 이 북인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병장이 북인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칼을 찬 선비 대부분 다 북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을 지지했던 세력이 북인이었고, 남인은 신성군. 그러니까 신성군은 이 배다른 동생이에요. 광해군의 어린아이인데,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을 때 병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떠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인이 이렇게 되고 광해군이 왕이 됐을 때 집권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인이 집권했을 때 남인, 서인, 특히나 서인 같은 경우는 막 찍어 눌러버리죠. 맺힌 걸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인이 거의 일당 독재 정도로 이제 가게 돼요. 아무튼 동그라미 1번에 광해군의 정책. 북인이 집권합니다. 그래서 성곽도 수리하고 무기도 보완하고 전후복구 사업도 추진을 하죠. 자, 동그라미 2번 체제 정비, 양전사업, 호적정리, 그리고 동의보감, 허준을 시켜서, 허준이 이제 또 선조 때 활약했던 의관인데요. 광해군 때까지 가지요. 그래서 광해군이 허준을 시켜서 지금 우리나라에 질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질병이 너무 많으니 의학 백과사전을 좀 편찬을 해라 라고 해서 편찬한 게 뭡니까? 동의보감이에요. 그러니까 민생도 생각을 했고, 광해군은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광해군이 군자가 붙었으니까 쫓겨난 왕이잖아요. 그런데 광해군이 참 안타까워요. 광해군은 정치를 엄청 잘했고 백성을 위했던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왕들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동의보감 편찬, 전란으로 질병이 생긴 걸 수습하기 위해서 허준에게 동의보감 편찬을 명했고, 자, 양거리 2번에 이제 대외정책인데요. 동그라미 1번 북방의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자, 이쪽에 후금을 건국했어요. 후금. 그러면 이제 여진족이잖아요. 후금이 건국되고, 이때 당시에 조선은 광해군입니다. 자, 이때 당시 명나라죠. 명나라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금이 만들어지면서 명예 선전포고를 내버리거든요. 이때 당시에 명나라는 광해군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 도와줘. 야, 광해군은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쟁 끝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렇죠? 지는 애, 뜨는 애인데, 이걸 도와줘. 근데 안 도와주자니 얘들이 방금 도와줬고, 야, 죽겠다. 막 이런 갈등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때 술을 내죠. 광해군이. 자, 강홍립 장군을 부릅니다. 강홍립 장군,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오. 자, 얘들이 지금 원군을 요청했으니 우리가 명나라 원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만약에 후금이 지금 뜨는 애인데 얘들이 명나라를 치는 순간 얘들은 다음 타깃이 우리가 될 것이오. 그러면 우리는
역사 속에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 후금과 명나라의 상황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알아서 조처를 하시오라고 해서 보내요. 공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강홍립이 명나라 깃발을 꽂고 원군을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뭐 1대 10의 싸움에 이건 시간 문제지 후금이 이기겠는 거야. 근데 지금 명나라를 원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 진에서 그냥 상황 보고 있는 거지. 후금이 와 하고 있을 때 조금 소강 상태에 갔을 때 이때는 이때다. 그래서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투항을 해버리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얘기하죠. 후금, 당신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왕의 사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명나라에서 우리가 명나라의 뜻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긴 왔는데 우리 왕께서 절대 공격하지 말고 당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투항하라는 이런 교지도 내려주셨으니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그래서 투항을 한 것이다. 만약에 진짜로 내가 이제 거짓말 한다면 우리가 와가지고 한 번이나 공격한 적이 있느냐? 라는 거죠. 후금이 끄덕끄덕하죠. 그렇지. 그래. 그러면 니들하고는 친해야지. 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친교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성사림 서인은 여기에서 울분을 토합니다. 이 왕이 드디어 미쳐버렸구나라는 거죠. 어떻게 이 어진족한테 꿇고 말이야. 우리가 형, 동생 뭐 이런 꼴로 해가지고 우리가 굴복 이게 무슨 왕이야. 이런 식으로 좀 가죠. 그런데 아직까진 명분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뭡니까? 광해군의 중립외교입니다. 중립외교. 자, 책을 한번 봐볼까요? 자, 대외정책.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광해군의 정책.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났을 때 명이 계속 원군 요청을 하는데 계속 거절해요. 자, 명을 지원하러 갔던 조선군 사령관 강홍립이 광해군의 밀명으로 후금에 투항하고요. 계속된 명나라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후금과 친선관계를 추구합니다. 자, 2번, 결과, 양거로 3번이죠. 결과, 동그라미 1번, 북인 정권의 실정입니다. 자, 광해군은요, 또 하나, 광해군을 떠받들고 있던 세력들이 누굽니까? 북인이죠. 이 북인 세력들이요. 자, 이 북인 세력들이 정말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이 있습니다. 이 영창대군이 있는데요. 이 서인 애들이요. 움직임이 좀 수상하죠. 서인 남인 애들이 수상한 게 이 어린아이를 왕으로 앉히려고 하는 영모. 이거 영모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모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드러났는데 안 드러나거든. 이거 영모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광해군한테 보고를 이상하게 해버리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씨앗은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돼요.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런데 절대 못 죽여요. 그래서 광해군이 어디로 보내냐면 강화도로 보내요.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북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저기서 변란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없어지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하시겠어? 죽여야 됩니다. 그래,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팽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 안에다 가둬놓고요. 못질을 막 해요. 못 나오게 다 해놓고 거기에서 삶아 죽이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삶아 죽게 되는 거예요. 팽형. 영창대군이 그렇게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임목대비가 있어요. 임목대비. 그러니까 선조의 후궁이죠. 임목대비가 있는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이니까 어머니야, 새어머니. 그렇죠? 근데 임목대비도 난리가 나겠죠. 내 아들 이놈이 내 아들 죽였네 살렸네. 그러니까 당신도 아니돼요 하면서 서궁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서궁의 임목대비도 유폐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을 임목대비가 갇혀 살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서인들이 때는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죄조지은 명나라를 섬겨야 되고 명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오랑캐가 이렇게 됐다고 오랑캐의 편을 들어 이건 왕의 자질이 일단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유폐시키고 살제 동생을 죽였어. 이게 지금 유교적인 유교국가에서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서인들이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러면서 쳐버리죠. 그래서 광해군을 쳐버리니 이것이 그 유명한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조 반정. 그래서 인조를 왕으로 추대를 하고요. 그리고 광해군을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인목대비가 광해군을 끌어안치고 호되게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광해군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광해군의 그 정권이 끝나는 거죠. 자, 결과 동그라미 1번 북인 정권의 실정.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안권의 안정을 위해서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그리고 인목대비를 폐위해서 서궁에 유폐시켜버려요. 인조반정, 서인이 반정을 주도해서 서인 정권, 인조를 즉위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번의 호란의 발발인데요. 이것이 참 큰 일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릴까? 자, 이제 서인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서인 정권. 자, 이 서인 정권이 들어오는 순간 이 북인들 이 씨를 말려버리죠.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서인은 남인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흘러서요. 이 후금이 명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장악합니다. 그런데도 서인들은 명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후금을 계속 자극을 하지요. 이것이 그 유명한 친명배금 정책이에요. 명나라하고 친하고 배척한다 금나라를.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으로 자꾸 후금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후금 애들이 이것들이 안 되겠네, 얘들부터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광해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복위시켜야 된다 이거죠. 광해군이 유배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호란입니다.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첫 번째 호란 정묘호란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묘호란이라는 것은 일단 후금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후금이 쳐들어오고 얘들이 요구하는 것은 형제관계예요. 형제관계. 자, 이제 우리는 형으로 섬겨라 라는 거죠. 자, 정묘호란이에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후금을 계속 뒤에서 자극해요. 그러니까 열받죠? 내려옵니다. 광해군을 위해 보복한다는 명분으로 후금이 침입을 해서 평안도 의주를 거쳐서 황해도, 평산,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인조가 여기에서 강화도로 피난 가요. 메롱.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함락되면서 이제 항복선언을 하고 형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후금이 침입해서 그 아래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가는데요. 의주의 이립과 철산의 정봉수가 활약을 하지만 결국은 투항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결과. 후금의 군대는 보급로가 끊어지자 이 정도에서 끝내고 강화를 맺자라고 하고 이때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완전 굴욕이죠. 그렇죠? 자, 이제 병자호란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후금은 계속 명나라와 공격을 하면서 이제 후금이 명나라를 거의 쳤습니다. 그래서 후금이 치고 이 동네는 이제 청나라가 돼버렸어요. 청나라. 명나라는 저 위쪽으로 이제 쫓겨나는 역사 속에 예전에 그 나라가 돼버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은 서인들 판이죠. 서인들이 계속 친명배금을 외치게 되는 거지요. 명나라를 다시 도와줘서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대거 침입을 하니 이젠 청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해서 왁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호자를 쓰는 거예요. 임진 외란, 외놈들이 쳐들어온 거고 이것은 오랑캐 호자, 그래서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라는 거, 병자호란입니다. 자,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고 고쳤죠. 그리고 얘들이 내려오면서 군신관계를 요구를 해요. 군신관계. 자,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군신관계. 그리고 완전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인조는 그래, 한번 피난 갔으니까 가자. 그리고 강화도로 가려고 하는데 강화도가 벌써 함락됐어요. 이런 일이,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우리 아직 다시 궁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궁이 또 함락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어디로 피난 갑니까? 그 유명한 남한산성으로 피난 갑니다.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는데요. 이 남한산성은 완전 절벽과 절벽이고 여기에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천의 요새입니다. 왜냐면 이 남한산성을 직접 가보시면 아는데요. 이 길목이요.
어른이 이렇게 편하게 쓰면 한 5명 정도밖에 여기에 못 가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대거 들어오는데 그래도 5명씩 꾸준히 가야 돼. 그리고 여기가 성이 막 절벽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깨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어떤 수를 쓰냐면 가둬버립니다. 성을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보급로, 그러니까 물길 같은 걸 다 끊어버려요. 여기 동안 40일 동안 항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서 40일 동안 어떻게 했냐? 이런 거는 또 교육상 안 좋은데 사람의 피를 식수로 마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고기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조정의 대신들이 갈리는 거죠.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화파.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나라는 일단 존치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화친을 주장하는 쪽. 그래서 일단 화친하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다시 애들을 치면 되는 것이다. 주화파. 무슨 소리? 그래도 오랑캐한테 우리가 숙일 수는 없다. 끝까지 전쟁.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 주전파. 전쟁을 주장하는 쪽. 이렇게 갈리는데 인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주화파의 손을 들지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청나라 애들 삼전도까지 끌고 와요. 삼전도까지 끌고 오는데 이 삼전도에서 그 항복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저 계단 위에 청나라 왕이 황제가 앉아있죠. 딱 앉아있고 여기에서 309고 두례를 합니다. 꽝! 엎드려서 큰절 나는데 큰절을 하고 소리가 나야 돼. 꽝!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3번 조아려야 돼요. 그래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의식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삼전도에서 있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이 굴욕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만해라. 이제 와라. 알았다. 이제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렇죠. 근데 이 의식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왕세자들이 다 보고요. 왕자들이 다 보고 여기에 우리나라 대신들이 다 서 있는 데서 항복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들도 이 의식을 참여해야 되고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청나라를 섬겨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자, 양괄이 2번에 병자호란이에요. 동그라미 1번 배경. 후금은 국고를 청이라고 고치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맺자고 요구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12만 명을 파병을 해버려요. 자, 전개 기억번 남한산성의 항쟁.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비난을 가게 되지요. 자, 포위됐고요. 니은번 주화파, 척화파. 그래서 그 내용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사료에 보시면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진을 못하게 되면 어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화친했다가 조금 이따 힘 키워서 치자라는 거. 두 번째 윤집의 주전론인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인데 오랑캐는 안 된다. 그 아랫줄에 보시면 차라리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끝까지 저항하자. 자, 결과 어떻게 합니까? 인조는 청태종에게 황복하죠.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청과의 군신관계를 맺고 명과 관계를 단절하고요. 그리고 이 세자가 있었으니 왕의 그 인조는 소현세자가 있었고요.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이 있었습니다. 복림대군.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그래서 청나라에 인질 생활을 하는데 약 10년, 9년, 정확하게 9년인데 9년 몇 개월인데 이 10년 정도 인질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동그라미 4번에 이제 호란의 영향. 그래서 조선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북을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북벌론이 심화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시면 대북방 운동인데요.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한번 봅시다. 그냥 보세요. 양괄호 1번에 북벌운동입니다. 북벌 말 그대로 북을 정벌하자. 자, 동그라미 1번 효종인데요. 인조 다음에 효종. 효종은 송시열, 송중길, 이완 이들이 등용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해서 북벌을 그래서 이 청나라를 치려고 해요. 그래서 조총부대를 만들어요. 조총부대. 자,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2번 숙종 청의 정세변을 이용해서 육류를 중심으로 북벌을 하자라고 했으나 실패하고요. 한 개 됐다. 양괄호 2번에 이제 나선정벌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효종 때요. 효종 때 우리가
성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해 조총부대를 엄청난 수를 양성을 하는데 저 윗동네에서요 엄청난 대군 러시아가 남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서요 야 조선 니들 효종한테 얘기하죠. 니들 가진 군대 있지 러시아 쳐라고 얘기해요. 야 걸려버렸어요. 조총부대를 갖고 있었던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총부대를 2차례 파견을 해요. 그래서 조총부대를 두 차례 파견하는데 이 엄청난 대군 러시아를 우리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이 격퇴를 냈으니 그것이 러시아를 정벌했다. 이름하여 나선정벌이 있었어요. 2차례 우리가 조총부대로 박살을 냈다. 자 거기에서 보시면 나선정벌이죠. 동그라미 2번의 전개, 기억번의 1차 원정, 그래서 병급을 파견했고 2차 원정은 신유를 파견해서 모두 다 쓸어버렸고 우리 피해는 없었다.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북벌은 이제 진짜 청나라를 정벌하는 게 힘들구나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북벌이 좌절되고요. 안 되겠다 이제 얘들 정벌하려면 얘들의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이름하여 북학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분당정치 들어가겠습니다.